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귀환에 성공한 가운데 트럼프 시대의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고 예.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는데 네. 통화가 이뤄진 시점 등을 살펴볼 때 우선 좀 순조로운 관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어제 결과가 나오고 예.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접 그 통화를 하셨고요. 예. 또 뭐 대화 내용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 위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첫 단추는 이제 지금 당선인 측과의 첫 단추는 매끄럽게 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 조율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동안 선거인 운동 과정을 볼 때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남은 과제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뭐 국내적으로도 이 선거 예측을 하면서도 뭐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는 예. 좀 그 해리스 이 부통령 쪽의 가능성을 높게 본 네. 이유가 워낙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간 협력에 대해서 우리와 좀 다른 그 이 철학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동맹이라는 거를 거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네, 사실 대선 전부터 뭐 두 후보가 초박빙일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언론이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트럼프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네. 이렇게 압승 비결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샤이 트럼프 얘기들을 해요. 예. 예. 근데 그 원래 샤이 트럼프라는 용어가 생긴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밖에서는 얘기를 안 그렇죠. 하는 예. 쪽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뭐 공화당원 중에서 두 번의 선거,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에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내가 밖으로 대놓고 얘기를 못한다. 이런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예. 다만 막판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표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샤이 트럼프보다는 샤이 안티 바이든, 샤이 안티 해리스가 꽤 많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 연장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트럼프 그 당선인 쪽에 표를 던진 표들이 꽤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원래 뭐 만약에 지더라도 전국 투표율에서는 앞서지만 그 과거의 힐러리 클린턴처럼 예. 선거인단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전국 투표율도 눌렸고요. 맞아요. 더더욱이 일반적으로 민심을 대통령 선거와 함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이 상당 부분 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표로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는 생각은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은 이번 대선 결과 예측 결과가 좀 빗나간 데 대해서는 그래도 샤이 트럼프의 존재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라는 거의 정의를 원래 처음에 등장했던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지지 성향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유권자라고 얘기하면 그걸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 예. 그게 숨어 있는 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가 과소평가됐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이거를 일단은 민주당 표로 그 이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라틴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 두 번째가 이 여성표의 상당 부분 기대를 건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네, 것이고요. 백인 여성이 예, 이제 예. 어디로 갈 것이냐. 세 번째가 흔히 젊은 층, 젊은 층에서 특히 대학가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예. 이 지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일부 분석 보정에 반영한 그 이 여론조사 결과 분석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과소하게 이제 평가가 되고 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과대평가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더 커지는 거죠. 예, 어떤 표심을 잘못 짚었느냐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할 수 있겠는데 분명한 건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좀 실패했다는 거다 보니까 미국 주요 언론 기관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판 나오는 큰 비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미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은근히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선정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그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쪽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예.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그 반대되는 논조를 낸 폭스뉴스나 이런 쪽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들은 그 이제 좀 적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종의 언론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예. 기존의 언론계를 장악을 하고 있던 민주당 성향의 그 민주당 지지 주류의 언론들이 사실은 편향된 보도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그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거의 변수들에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흔히 얘기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이런 쪽에 네. 이 공식을 이제 편견을 너무 이제 이 예상 확대. 결과 보정에 집어넣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거기에 너무 근데 매몰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렇게 말씀이시죠. 보기만도 힘들 것 같은 게 실은 통계학자들이나 예측 전문가들도 반으로 나뉘었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족집괴라 그러는 분들도 상당 부분 이번에는 잘못된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물론 편향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과소평가 문제도 이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막판까지 정말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한 유권자들도 꽤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 민주당의 집토끼마저 왜 대규모 이탈을 했는가거든요. 사실 러스트벨트가 경합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블루월이었잖아요. 네네. 여기도 다 내줬어요. 그러면은 해리스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 요것 때문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라는 지역 자체가 결국 예. 쇠락 지역이잖아요. 예. 굉장히 번성하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 하나는 기미를 보였지만 아직 여전히 미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쪽에다가 기대를 더 많이 했죠. 예. 도덕적으로도 좀 온당하다고 본 거. 근데 그 4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잘 살았던 시절은 그 트럼프 트럼프의 행정부 때였다. 일기였다라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흔히 얘기하는 펜실바니아 격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예. 펜실바니아는 물론이고 비교적 블루월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져가지 않겠냐 한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에도 패배를 한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도 사실은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결국 가져갈 거라는 생각하에 막판 펜실바니아의 총력을 기울였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해리스 예. 부통령의 그 선거 전략.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더욱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탈환에 이미 성공했고 하원까지 접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네. 2기 출범하고 동시에 행정의 입법권까지 장악하는 셈인데 이 정도면 뭐 견제할 세력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집권 초반부에 예. 너무 공화당 일반적인 주류하고 다른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하 양원이 모두 그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을 대통령의 결정을 그대로 밀어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입법부에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지금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일기 시절에 임명한 대법관들이 건재한 법원도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한테 불리한 판결에 대한 대부분 유보적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법부도 지금 이게 이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흔히 이번 민주당의 선거운동 전략이긴 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유권자들은 그거보다는 경기하고 불법 유민 문제 그걸 해결해 줄 사람들을 그쪽을 먼저 택한 거죠. 그 사법부
정도도 견제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형사 기소된 사건이 4건으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법 리스크를 셀프로 뭐 사면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나오던데 이건 저는 충분히 얼마나 그렇게 할 있다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사법적인 법리도 그동안 법원 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정말 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본인 성격이라면 제가 올 땐 셀프 사면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다 알면서도 뽑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예. 조금 그 도덕적으로 실망스럽고 또 그 경멸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아까 얘기한 경기 회복의 문제라든가 예. 불법 이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전반적으로 사회가 너무 뭐 옳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슴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 거 정치적 것들 있잖아요. 올바름 예, 이런 것들이요. 동성 예. 결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디즈니 영화가 과거와는 주인공이 다르게 예. 우리가 일반 이렇게 너무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염증 같은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막강한 강력한 이제 권력을 얻게 되다 보니 수혜를 받게 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는데요. 네네.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의 향후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와 머스크 이러다 백악관에 입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뭐 지금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 강요직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캠프에 예. 합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행정부 강요를 막기에는 일정도 그렇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트럼프 당선인 일기 때 가족들이 대거 백악관의 고문 같은 걸 맡았고 예, 예. 또 스티브 버넌 같은 인물들도 뭐 칩 스트래티지스트 수석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머스크에 대해서도 뭐 백악관의 뭐 수석 고문이든지 뭐 이런 아마 이 직위를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받으면 아마 지금 흔쾌히 수락하겠다 뭐 이런 의지들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예. 실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네, 또 머스크와 더불어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입니다. 네네. 지난 7월 그 공화당 전당대회 때도 가족들이 총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집권 2기 역시 가족 정치가 재현될 것임을 알리면 좀 신호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일기를 보면 예. 그 참모들의 회고록도 나오지만 참모들하고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참모들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거죠. 기존 틀하고는 다른 선택을 자꾸 예.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난 참모들도 있고 보통 한 1, 2년 안에 안보 참모들 같은 경우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는 자기 성격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의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구성이 좀 바뀌고 있죠. 일기 행정부 때 가장 이제 지금 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장녀인 이방카 이방카였죠. 트럼프. 예. 그다음에 그 사위였던 제러드 쿠시너. 둘이었다면 이번 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것이 큰아들인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예.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에릭 주니어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주로 이 주목들을 받았고 뭐 충분히 가족 정치를 해온 일기의 이 경험을 반영을 하면 이 기도에 대거 백악관 입성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여기서 가족들을 참모로 쓴 거에 그치지 않고 아마 아들이나 딸 며느리 중에서 이제 앞으로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 계속 출마시켜서 일종의 정치 가문을 만들겠다는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백악관 참모 경험은 참모 역할은 지금 맡기려고 할 겁니다. 예, 이렇듯 국내 정치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선한 행보를 보인 만큼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 또한 예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긴장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로 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 국가 간 관계를 거래로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강대국 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강대국 정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국가에 있는 입장이나 아니면 여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익을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힘이 약한 쪽은 따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무역 관계에서도 비교 우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소비자들한테 유리하고 그건 없어요. 예. 실제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얼마만큼 국내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 기업을 파악을 하고 예. 또 극단적으로는 얘기하는 걸 가끔 보면 우방국의 기업들까지도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 상대하면 적으로 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혜택이라 그런 건 다 회수를 하겠다는 거죠. 10% 보편 관세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보조금들을 수령을 해왔잖아요. 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거 지금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아마 이거는 제일 먼저 할 겁니다.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투자 계획은 다 이미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보조금까지 산정을 해서 잡았던 투자 계획에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이 더 꼬일 수밖에 없고 수출에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이제 지금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 네, 예. 간에요. 그러다 예. 보면 흔히 얘기하는 공급망 재편 부분도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미국 중심 공급망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예. 압력들도 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미국하고의 무역 수지 쪽에서는 손해를 좀 공급망 협력을 하면서 덜 한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대번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 악화예요. 그 미국 진출을 예정했던 우리 기업들로서는 좀 손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리스크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그 도입부에 예. 그 이 당선인과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그 통화는 충분히 우호적이었고 그렇지만 그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들이 이제 예. 앞으로 그 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놓고 머니머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머니머신이나 표현 자체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저는 부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돈 찍어내는 기계. 다른 하나는 뭐예요? 돈 찍어내는 기계라는 거는 상대방의 사정 생각 안 하고 나 돈벌이에만 골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향후 할수 있을 한미 거예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임기 때 50억 불 내놓으라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100억 불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지금 배로 방위비 뛰네요. 분담금의 9배예요, 올해. 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까 가지고 있는 강대국 정치에다 동맹에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첫 번째 동맹 중에서 돈이 많은 동맹은 미국한테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결국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 이유는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동맹을 뭐 당장 한 지역에만 못 박아놓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갖다 쓸 수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뭐 나토처럼 유럽 밖에서도 활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일 동맹처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평가가 박한 거예요. 그 1, 2, 3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게 지금 한미 동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 분담 문제, 부담 문제가 가장 높은 1순위고요. 예. 오히려 그 밑에 북한과의 뭐 이 협상 문제라든가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부담 분담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에는 한미 간에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예, 물 한 모금 드십시오.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확실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까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도 전쟁을 끝날 수 있다 호언장담하기도 했고 또 2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랑 충돌하지 않고도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암시도 했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길어진 전쟁에 대한 폐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미친 그거는 영향은 적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 경론이 이루어진 이슈들은 국내 문제였고요. 경제 예. 이런 것들. 사실은 국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 굳이 얘기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이 대중동 정책에 실망한 일부 이제 그 중동 지역 유권자들이 기권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이 반발감 때문에 거꾸로 트럼프 당선인한테 투표했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일단은 확실히 예, 경제 쪽이. 그렇지만 예. 분명히 대외 정책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불만인 겁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벌이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과거 미국처럼 별로 압도하는 느낌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한 건 역시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보다가 이게 희망 없을 것 같으면 네. 이쪽에 손해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휴전협상하게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경우죠. 지원 끊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 말을 상대방 러시아나 이런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미국이 무서운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가 지금 병행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유화적으로 대하고 온화하게 대할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뭐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까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에는 세 가지 촉진 요인하고 세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 촉진 요인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게 있고, 주변에는 이제는 북한과의 미북 대화를 저지하거나 그거 속도 조절하라고 얘기할 만한 참모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입장에서는 이 미북 대화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미 관계에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저지하는 장애 요인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너무 낮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도 제일 시급한 일이 그 공약상 했던 거면 전쟁들이 우크라이나, 그다음 진행되고 중동이란 예.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림도 이게 제일 좋아요. 미국 그 국내 유권자들한테 설명하기에는요. 두 번째는 이게 북러 관계가 너무 밀착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자체가 과거에 그 2018년에 그 미북 협상할 때도 중국이 끼어드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 그렇다고 지금 서로 밀착하던 관계를 관성이 있어서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결국 저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뭐 때로는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사이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맥락들이요. 질문을 받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관리를 했어야의 맥락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때 예.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명히 협상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기 때처럼 조기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협상이 재개가 되고 그때 협상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내용으로 미국이 협상할 거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우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의 국내외 정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차두현 나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